못 알아들었어요.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특히 이번 시간은 질문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지 안 졸리실 것 같아요. 네. 안 그래 질문이 안 나오면 제가 막 물어볼 거예요. 네. 네. 이제 커뮤니티 가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텃밭 정원을 가꾸는 이유가 이 당근 뭐 트로이 전쟁을 이끌다.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제 먹거리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미식가들은 이제 이런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가꾼다. 그리고 알뜰한 사람은 이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걱정 많고 너그럽고 이런데 더 정원을 가꾸는 이유에 대해서, 이 내용들이 다 우리의 욕구하고 맞아 떨어져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원을 가꾸게 되면 특히 정원을 이제 가든으로 표현했을 때 먹을 수 있는 가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이더블, 이렇게 해서 이더블 가든,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먹을 수 있는 가든을 조성을 하게 되면 진짜 이제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자란 진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슬로우 푸드를 우리가 바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선한 채소, 건강한 먹거리라고 했을 때는 저 멀리서 이동해서 오는 것보다는 어때요? 이동할 때는 이동하면서 양분이 어때요? 소실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아무리 이제 이렇게 채취를 해서 양분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 바로 채취해서 하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러니까 수확하고 뭐 하루 이내에 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빠른 시간에 검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온 이제 양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그 농장에서 식탁까지 올 때까지는 어때요? 여러 번 이제 거치자 오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분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섭취하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욱더 그런 거죠. 근데 바로 정원에서 텃밭에서 채취를 하게 되면 살아있는 그 생생한 그 세포까지 우리가 기운까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활채소라고도 해요. 살아있는 화로회를 빗대서 활채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커뮤니티 가든을 이제 디자인할 때, 이것도 이제, 호주에서 시작된 퍼머컬처를 우리나라에 많이 이렇게 적용해 보려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더숲연구소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하세요. 퍼머컬처를 적용한 정원을 구성하려고 시도를 하시는데 거기 블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시도인데요. 요게 뭐냐면은요, 퇴비통이에요. 퇴비통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요 아래에는 이제 뭐 나뭇가지 같은 거 처음 끝에서부터 위까지 흙으로 다 채우기는 그러니까 공기라든가 이런 순환을 위해서 아래쪽에는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거 장가지를 좀 채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돌을 쌓고 위에다가 흙을 채우는데 흙 채우기 전에 요 사이에는 이제 이런 완전히 다 막혀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공기통이 보이는 거죠. 그죠? 예, 공기통이 있게끔 밑에 바닥부터 위까지 이제 기둥을 먼저 세웁니다. 예, 그러고 주변에 장가지들 밑에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흙을 채우면 되는데요. 여기에다 이제 퇴비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흙 속에 있는 미생물도 넘나들면서 먹이 먹고 가고 옹달샘 토끼처럼 먹이 먹고 가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그 흙 속에 별도의 그 퇴비를 넣어주지 않아도 여기서 이제 여기에 퇴비라는 건 제가 미생물의 먹이라고 말했잖아요. 흙 속에 있는 미생물이 여기 와서 먹고 움직여 가면서 여기에 이제 분비물을 내놓게 되면 그 분비물 자체가 이제 퇴비 뭐 살포기라고도 해요. 원래 세균하고 미생물하고 특히 원생동물이 퇴비 살포기예요.
네, 그런 지렁이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넘나들면서 이 흙 속을 비옥하게 해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예요. 손 씻고 이제 별도로 옆에다가 하면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뒤집어 볼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요런 거는 이제 또 다른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 턱이 높기 때문에 혹시 휠체어를 이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그 부분도 그런 분도 이제 휠체어 타고 앉은 키에서 바로 물을 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좌식 생활을 하는 서양 같은 데는 이렇게 턱을 좀 높여서 바로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바로 가꿀 수 있는 이렇게 올린 그런 올림식 그 정원도 많이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외국의 사례예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다가 여기는 이제 이게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요거는 열쇠구멍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정원을 좀 더 크게 하면 만약에 이게 그 지름이 굉장히 크면 손을 뻗쳤을 때 가운데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열쇠구멍처럼 가운데를 이렇게 쑥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서 골고루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경관적으로도 아름다운 그런 정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쇠구멍 디자인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열쇠구멍 디자인 할 때는 매일 따먹는 채소는 이제 바로 여기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나의 동선을 봐야 되는 거죠. 이쪽이 이제 우리의 동선하고 좀 가까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은 이쪽에 주로 심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돌아가는 곳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좀 그러니까 덜 감자라든가 뭐 당근 이런 것들 재배 기간이 좀 긴 거. 이런 것들을 좀 뒤에 배치하고 가운데는 뭐 꽃이라든가 이런 허브류를 배치하던가 이런 방식으로 이 작물 디자인 하시면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물을 심을 때 특히 커뮤니티 가든의 주된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만나면 뭐 해야 돼요? 왜 이야기하고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더블 가든 형식으로 조성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먹을 것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일 만나서 먹고 놀 건데 그럼 먹는 종류를 먼저 리스트를 쫙 고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만나면은 뭘 먹어요? 대부분 이제 삼겹살 파티 많이 하시니까 이제 그러면 기능성 쌈채류 심으시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에 뭐 그 작두콩이 좋다니까 작두콩은 또 콩도 예쁘고 잎도 꽃도 예쁘고 막 그러니까 그거는 저쪽 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가 아니라 다른 뒤쪽에다 한번 해볼까 뭐 그런 게 일단은 우리가 만나서 뭘 하지 먹을 때 어떤 종류를 먹지 먹는 것들을 쫙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걸 이제 심어보는 것도 이제 방법이겠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열쇠 구멍처럼 생겼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단면도를 보면은 아래에 제가 나뭇가지 같은 거 하고 그 위에 이제 흙을 채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는 여기는 뭐냐면은요, 이 컴포스트 머티리얼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제 탭이죠. 탭이 이 재료가 되는 거. 처음부터 이 탭이 역할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조성을 해 놓으면. 그러니까 탭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아까 관목류나 교목류 심을 때 밑에는 미숙 탭이 까시고 완숙이나 흙을 덮어주신 다음에 심고 흙을 덮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좀 돈을 절약하고 싶다 그러면 미숙 탭을 좀 더 안쪽에 좀 넣고 그 다음에 흙 채우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미숙 탭이는 기본적으로 뿌리에 닿으면 안 돼요. 뿌리에 바로 직접적으로 닿는 건 완전히 완숙된 거를 넣어줄 때는 그냥 뿌리 근처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미숙 탭이는 뿌리 근처에 놓으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작물이다 그러면은 이 한 바퀴 빙 둘려서 겉에다가 뿌려주셔야 돼요. 아니 근데 미숙 퇴비를 미리 예를 들어서 위에다 깔아줘서 일정 정도 한 일주일이면 지난 다음에 그걸 엎어주면은 그러면 더 좋죠. 그러니까 미숙 퇴비를 이제 미리 작물 심기 전에 흙하고 골고루 섞은 다음에 흙 속에 있는 미생물이 그 미숙 퇴비를
빨리 발효시키는 그런 그 발효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심어주면은 가스가 이제 이미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무런 그 가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분 퇴비는 일주일보다는 한 그래도 저도 한 열흘 2주 정도는 좀 안정화 기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항생제 많이 주잖아요. 가축에 항생제하고 그런 이제 그 먹이도 옥수수 같은 이제 GMO 작물이 사료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해서 가축분 퇴비보다는 이제 다른 퇴비를 쓰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고기도 못 먹어. 이 EMO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시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계나 양봉. 양계장을 짓는 것도 쏠쏠한 재미예요. 미리서부터 준비하는 거니까. 이런 주변에 있는 버려지는 폐목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구해다가 혹은 그 목공소 누구 그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양계장의 모양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토끼장 모양으로 돼 있어서 아래에는 죄송해요. 요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요 아래에는 얘를 좀 더 이렇게 넓게 길게 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약간 정사각형처럼 보이잖아요. 직사각형으로 좀 넓게 해놓고 요 밑에는 철망을 쳐놔서 그 위에 이제 볏짚 같은 거 깔아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똥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개분이. 요 밑에다가 지렁이 상자 놔둬도 돼요. 요 아래에다가 지렁이 상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비가림막이 되잖아요. 지렁이 비가림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방법도 있습니다. 저 위에서 밑으로는 닭이 못 내려가게 만들고요. 요거는 네 그렇죠. 여기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아니, 그리고 네. 네. 지렁이하고 이렇게 집에다가 서로 같이 공생할 수 있어요? 네, 상관없어요. 네. 네, 근데 지렁이를 먹어요. 그러니까 그 공생을 할 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요 닭이 바닥 답답해. 닭이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이거는 정사각형 작은 사이즈고요. 좀 넓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지렁이 상자를 놓고 닭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거 잡아 먹잖아요. 잡아 먹지 않도록 여기다가 뭐를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 닭이 쪼아 먹어. 닭이 굉장히 그 단백질 원이기 때문에 잘 먹습니다. 잘 먹죠. 네. 땅이 제일 먹고 사람은 딱 잡아 먹고 네. 그렇죠. 순환이에요. 닭 잡아 옛날에 똥 준 게 얼마나 닭 잡아먹고 오리발은 내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양봉이 있는데요. 이 양봉은 그야말로 서양벌이잖아요. 우리 토종벌이 아니라 양봉인데, 양봉 그 벌통을 분양받으실 때, 어반비즈 서울이라고 그 청년이 하는 그런 양봉 팀이 있어요, 서울에. 혹은요, 굳이 거기 하지 않아도, 이 경기도 근처에 양봉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용인 쪽에 가서 벌통을 저희가 물레 옥상 텃밭에 벌통 설치하느라고 재작년에 거기 용인에서 양봉하시는 오랫동안 양봉하시는 분 거기를 찾아가서 분봉을 해왔거든요. 겨울 때가 문제가 돼요, 사실은요. 겨울 때 되면은 한 40% 이상이 다 죽어요. 이게 네, 얼어서 죽는 것도 있고 바이러스병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양봉하시는 분들은 어디 벌이 바깥으로 이렇게 분봉해주면 다시 그 벌을 받지는 않는데요. 어디 가서 오염돼가지고 기운 가지고 다시 올 수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는 특별히 부탁을 해서 겨울 때 벌들이 얼어 죽으니까는 겨울 때는 이제 거기다가 데려다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분양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겨울에 초보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계를 하셔도 되고 겨울에 이제 보온 관리를 배우셔갖고 이제 잘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벌에 대해서 그 안전 관리만 잘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으면 뭐든지 그래요.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뭐 공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벌에 대해서 두려움을 그렇게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서울에 특히 이제 강동구 같은 지자체는요, 주말 농장마다 벌통을 많이 들여놨어요. 저 강동 그 공동체 텃밭 같은 경우는 벌통이 한 10개 가까이 돼요. 계속 늘리셔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텃밭에서 하니까, 텃밭에는 벌의 먹이가 되는 밀원이라고 하죠. 밀원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오히려 시골보다는 서울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밀원이 풍부하다. 그래서 막 서울까지 막 오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진짜 그래. 시골에 요새 아주 오염돼가지고 네. 굴짝이마다 아주 아유 더러워.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농약 때문에 벌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제 도시에는 이제 이런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 그리고 가로수라든가 도시에서도 여전히 농약 쳐요. 가로수하고 그다음 학교에 그거 학교 숲 가꾸는 학교 같은 경우는 농약시 쳤어요. 그것도 저희가 면밀히 봐야 돼요. 어차피 생태계 복원이라는 그런 부분이 우리 정원 가꿀 때는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그게 학교하고 연계됐을 때는 학교의 그 숲이 어떤 이제 병충해 방지할 때 그 지자체에서 방역 이렇게 돌면서 뿌려지거든요.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부분이 화학적인 그런 방제제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래야지 결국에는 이 벌들도 잘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화면은 일본에 있는 긴자 거리에서 꿀벌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팀 사진인데요. 여기는 이제 도시에 도시 녹화를 하자, 나무를 심자, 바로 나무 심자라고 운동을 한 게 아니라, 벌을 키울 테니까 벌에 먹이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중계도 하고 관심 있는 걸 알리고 뭐 하니까 시민들이 벌들에게 먹이를, 그럼 뭐 해야 돼요? 나무 심어줘야지. 벌이 좋아하는 거 어떤 그 꽃이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직장에 있는 분들이 옥상에다가 많이 심기 시작한 거예요. 벌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 긴자 거리가 푸르러졌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그렇죠. 우리도 뭐든지 직접적으로 상대방한테 뭐 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한번 애둘러서 얘기하면은 그게 또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해 먹지, 뭐를 먹으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눌까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체류, 요리 재료로 이제 구성을 하시면 좋은데요. 요리하실 때도요, 그냥 먹고 우리끼리 이제 뭘 먹고 어떻게 이제 재밌게 놀고 이제 마무리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뭐 가정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서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이거 하나의 부엌놀이로 보시면 되세요. 부엌놀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방울토마토 이제 다 따먹었어요. 따먹었는데도 이거 뽑지 않으면 끝까지 계속 막 열려요. 열리는데 요 초록색인데 아깝잖아요. 이제 가을 작물 심어야 되는데 뽑기는 뽑았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방울방울 달려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다 모아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이 사진이 물레 옥상 텃밭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안 익은 거를 뭘 하냐면 장아찌 만들면 좋아요. 예. 아삭아삭해요. 예. 간장 넣어가지고요. 하나는 이제 요 토마토 장아찌를 넣은 거고요. 요 레시피는 간장 조림 이런 거 절임을 할 때 레시피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만 만들기 그러니까 피클도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하고 오이하고 양파 가져다가 아이들 보고 썰라고 그러고 이제 같이 만들어서 하나는 가져가고 하나는 기부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장아찌를 만드는 호박도 그냥 생걸로 먹어도 돼요. 토마토요? 네. 네, 토마토예요. 네. 아삭아삭해요. 그러면 성장기 애들한테는 많이 안 좋다고 그러던데. 네? 그 파란 토마토를 먹으면 성장기 애들한테 성장하는 데 많이 저해를 가져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먹는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 잘 익었을 때 먹는 거고요. 그게 이제 성장기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얘기한 식으로 이게 바로 먹으면 그럴 수 있지만 일단은 여기에 절여서 한 번 더 이렇게 숙성시키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담으실 때 요걸 따면 안까지 좀 스며들어야 되잖아요. 요 간장물이. 그래서 이쑤시개로 요 가운데를 구멍을 이제 좀 뚫고 예, 넣어주면 훨씬 더 잘 그 간장물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익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타간 물질을 내놔요. 그걸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물질을 타간 물질이라고 하는데 방울토마토도 그래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이제 한번 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한번 숙성을 시킨 다음에 하시게 되면은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가 씨앗 같은 경우도 사실은요, 자기가 이게 세대를 남겨야 되니까 씨앗 자체도 독을 품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장기마다 씨앗 자체일 때 독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감자 같은 경우는 싹을 못 먹게 해놨잖아요. 그 솔라닌이라는 독 물질을 내뿜어서 싹이 나는 단계에서 독이 나오는 것도 있고, 열매에 독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주의를 기울이는데 한 단계 이제 뭔가 발효 과정을 거치거나 단계를 거치면은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여기 사진에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은요, 이거는 뿌리채소죠. 그렇죠? 뿌리채소 같은 경우도 수확을 하시게 되면은 그날 다 못 먹고 집으로 가져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요. 물론 이제 기부를 많이 하시겠지만 집으로 가져갔을 때 보관하는 법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제 보관할 때 이 뿌리채소들 은 이제 특히 이렇게 세워서 놓으면요, 양분의 손실을 줄인답니다. 그리고 이 뿌리 채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채소가 그럴 수 있어요. 이 실험은 뿌리 채소만 했지만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원래 자랄 때 이렇게 직립으로 이렇게 곱게 자라잖아요. 그런데 얘를 수확을 해서 옆으로 뉘어놨어요. 그러면 얘 옆으로 누워놓으니까 각각의 세포 살아있잖아요. 나 서 있었는데, 그러면서 양분을 더 많이 소모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관하실 때 바로 드시는 게 좋지만, 보관하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워서, 그리고 이제 뿌리 채소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님들이 늘 그랬듯이 이 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뿌리 자르지 마시고 그냥 화분 같은 데 심어 놓고 한 뿌리씩 이렇게, 그리고 다 뿌리 캐내지 말고 잘라서 하면은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근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렇게 다 흡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당근으로 주스를 해서 드신다 그러면 좀 이 당근만큼은 유기농 재배를 한 거. 그래서 우리 정원에서 직접 기른 당근, 요즘은 베이비 당근이라고 해서 작지만 쉽게 이제 이렇게 기르고 빨리 이렇게 자란다 안 자란다, 나도 당근을 키웠네, 이런 초보자들을 위해서는 이 베이비 당근도 있으니까 길러서 위에도 이 당근 위에가 이제 파슬리처럼 생겼는데 이 위에를 튀김으로 해서 먹으면 참 맛있어요.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그런 이제 이 커뮤니티 가든에서는 뿌리채 모든 온 음식을 모든 채소를 먹는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오틱 그런 운동이라고도 해요. 일본에서는 그런 운동하고 결합돼서 이런 커뮤니티 가든을 또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을에 보면은 이제 무 수확하시잖아요. 이것도 무척 친환경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셨을 테니까 버리지 마시고 이것도 뭘로 엮어요? 볏짚으로. 이 볏짚이 생기면 정원에다가 많이 비축을 좀 해놓으세요. 이제 썩지 않도록. 돈 벌고 돈 받고 팔아서요. 그게 이제 똘똘 말아가지고 이제 가축육이 준다고
그게 6만 원인가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쌀 농사 짓는 분들은 그게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안 줘요. 네, 여기 이제 그 지자체에서 뭐 논도 가꾸시고 뭐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친환경적으로 한 거 있으면은 볏짚을 좀 많이. 말기 전에 가서 달라 그러면 이렇게 둘둘 말기 전에. 네,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뭐 차만 거기에도 하시고요. 볏짚을 이렇게 좀 단으로 묶어놓고 이렇게 펼쳐만 놔도 그게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볏짚 위에 앉아 계세요. 다른 데 앉는 것보다 볏짚에 앉아 계시면은 좋은 균하고 접하는 거예요. 옛날에 맞아요? 그 볏짚 속으로 쑥 들어가서. 네, 맞아요. 그랬어. 제가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요. 믿어도 좋은 이야기예요. 근거가 있는 거니까. 옛날에 아이가 이제 피부병이 이렇게 너무 나서 우리 현대로 하면 아토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얘가 이제 거의 이제 죽은 거예요, 애가.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간호를 하다가 이제 애가 의식이 없고 이제 죽었나 보다 하고 이제 장사를 치르려고 이제 헛간에다가 거기는 그 볏짚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볏짚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막 여기저기 알리고 뭐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 애가 깨어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볏짚에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제가 왜 유기농 볏짚을 구하세요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삭에 있는 그러니까 농약 분석을 해보셨어요. 농진청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농약 이렇게 부위별로 검출되는 양이 좀 달라요. 어디가 가장 많이 검출될까요? 농약. 이삭이 아니라요. 밑둥. 그렇지. 흘러내리잖아. 네. 흘러내리잖아. 뿌리에서 이렇게 흡수하니까 이 밑둥에 가장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네, 염두에 두시고 이 볏짚을 활용을 할 거면 유기농을 꼭 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청국장 띄워서 드시는 분, 이 유기농 볏짚을 조금 잘라서 거기다 넣으면 훨씬 더 구수하게 잘 띄워지잖아요. 활용도가 참 높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같은데 지금 봄철도 괜찮아요. 실내가 건조하잖아요. 그러면 이 볏짚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한 정도 이렇게 된 묶음씩 이렇게 이쁘게 묶어가지고요. 옆에다 이렇게 놔두세요. 그리고 물 뿌리세요. 그러면 그게 기공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수대도 기공이 많잖아요. 숯에 어마어마한 그 기공 때문에 이 물질 공기도 정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필터 기능을 하잖아요. 볏짚도 굉장히 기공이 많아요. 그래서 물을 뿌려 놓으면 이게 천연 가습기 효과가 있고, 그다음 볏짚 가운데가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물을 자주 갈아주실 수 있으면 밑에다가 이제 수반에다가 그거를 볏짚을 이렇게 꽂아 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향긋해요. 이제 썩는 게 관리가 잘 안 되는 분은 그냥 수반하지 마시고 그냥 세워놓고 물 자주 뿌려 놓으시면 물 뿌릴 때마다 그 볏짚 향이 이렇게 와서 공기에 이 실내에 퍼져서 탈취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보여드리는 거는 정원에다가 크림베리 심어보세요. 요거 크림베리는요, 약간 습지에서도 자라고, 그리고 낮게도 이렇게 자라고요. 이 크림베리 열매인데요. 화분이 있죠. 이게 공중에 걸어놓는 요 화분에서도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잘 자라요. 그러니까는 크림베리는 요즘에 무슨 아사이베리 막 이런 식으로 선점 많이 하잖아요. 이 베리류가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 성분도 많고 항산화 효과가 좋아요. 노화를 예방하는 그런 성분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원 가꿀 때 열매, 토마토도 방울토마토도 있지만 이제 이런 거, 뭐 피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과일류, 베리류를 뭐 심어보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입니다. 화분에다 블루베리 심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분에다 블루베리 심으셔도 되시죠. 근데 이제 베리류는 약간 산성에서 잘 자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흙에다가 피트모스 같은 거 있어요.
코코피트 같은 거, 코코피트가 약간 산성이에요. 그래서 코코피트하고 일반하고 섞어주면 이제 산도가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런, 네, 코코피트.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섞어서,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걸 그 블루베리 전용 그 상토, 있어요. 흙이 있더라고요. 블루베리 전용 상토라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산성이어야 되니까 일반 토양은 중성이나 알칼리 이렇게 해야지 다른 채소들이 잘 자라는데 저 pH 4.5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얘는 이제 채소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관목류는 주로 이제 여기 이제 부엽토라고 나와 있는데 관목류들은 제가 산에 있는 흙은 약간 산성 띈다라고 그랬잖아요. 밭에 있는 흙은 알칼리, 산 중성이나 알칼리 이게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관목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낙엽류가 있는 산성이 있는 토양이 괜찮고요. 이런 우리가 먹는 채소류의 대부분들이 이제 많은 부분이 중성이나 알칼리에서 잘 자라요. 그 시금치를 심어보면 알아요. 시금치가 심었는데 잘 안 된다면 이거 산성이에요. 시금치는 산성에서 잘 못 자라거든요. 그리고 노는 또 달라요. 노는요. 노는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그 산에 있는 부엽토 막 이렇게 미생물 많은 거 가져다가 뿌려주잖아요. 벼 종류는 약간 산성기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에듀테인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이들 이제 교육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정원을 꾸며보겠다. 혹시 아이들 교육에 관심 있는 분 계세요? 네. 어느 정도 있으세요? 조금요. 네. 그 요즘에 아이들 이 백년 정원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도시의 생태계, 이 도시의 하나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 정원에서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럼 문제 해결의 장소로 활용해도 참 좋은데요. 특히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 학교 가기 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가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왕따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자유학기제가 실시돼요.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실시돼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라는 건 뭐냐면은 바깥으로 나가서 창의 체험이라든가 자기의 진로 직업 체험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백년정원에 와서 아이들이 체험하러 오면은 한 반이 우르르 가는 경우보다는요, 6명 내지 10명 소그룹으로 집중적으로 탐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데 앞으로 이 아이들의 진로가요, 이런 녹색 분야 있잖아요. 이런 분야에 유망한 게 굉장히 많아요. 실제 이제 2년 전인가? 3년 전인데요. 그 유튜브에 호주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자기 꿈을 얘기하는 그런 동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호주에 있는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앞으로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1위가 뭔지 알아요? 1위. 농부, 유기농부. 농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제 거기는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긴 하지만 우리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1위 직업인 거죠. 근데 요즘에 그 학교에서도 텃밭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과거에는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숲 해설 하시는 분이 들어가셔서 하셨고 특히 이제 환경 교육 하시는 분들이 학교에 많이 들어가셨는데 지금은 그 선생님들이 숲 해설과 환경 교육 하셨던 분들이 도시농업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환경하고 접목을 시켜 나가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아우르게 되면은 아이들의 진로가 굉장히 풍부해져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진로를 여기 정원에 와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교육과정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창의 체험 위주고 이제 진로 직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좀 더 여유 있게 내가 작물 가꾸는 법을 잘 몰라도 진행을 하실 수 있고 사실은 이 작물 가꾸는 거는요. 나는 가꾼 지 경력이 얼마 됐어. 3년 됐어, 5년 됐어, 10년 됐어, 20년 됐어. 와, 막 이런 저기가
아니에요. 이게 작물을, 여러 가지 작물을 다 가꿀 수는 없는 거고, 분류가 중요해요. 내가 이제 작물을 가꿔볼 때 최소한 3년, 서당계 3년은 풍어를 입는다. 이 말은 뭐냐면요. 3년은 누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정도는 해봐야지, 이제 아는 거고, 그 3년 동안 할 때 이제 하나를 깊이 파고들면 이 농사가 농부하고 공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농부는 이제 그 농사를 지을 때 기본을 알고 하나를 깊이 파고 그거에 대해서 충실을 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근데 농사는 3년 정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를 좀 이제 깊이 알고 그 다음에 옆으로 퍼져나갈 때 비슷한 과 있죠. 제가 분류해드린 그런 종류들을 한 가지씩 이제 심어보면서 더 넓혀나가면은 이제 전문성하고 이런 풍부한 경험을 남한테 알려줄 수 있죠. 저한테도 농사 지으세요 이렇게 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일단 아이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원으로서의 기능은 일단 중요한 게 요즘에 아이들 철을 잘 모르잖아요. 철 딱서니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4절기를 알려주면 철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새해는 1월 1일 뭐 구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농사에서 새해는 언제죠? 네, 입춘입니다. 네, 입춘이 이제 새해가 농사에서 보면 밝은 거예요. 입춘 대길 해서 붙여주죠. 그래서 입춘 때 이제 고추 씨를 이제 파종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농사의 절기에 따라서 이 절기는 양력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음력이 아니라 양력이에요. 예, 세시 풍속이 음력인 거예요. 설날이라든가 뭐 추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입추는 음력으로 하잖아. 아니에요. 다 양력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농사는 태양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태양의 길을 황도를 다 나눈 거예요. 12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2개의 절기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5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3월 5일, 그러니까 그 달에 5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보름 지나서 20일 전후로 해서 또 한 절기가 돌아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런 이제 절기에 대한 이야기, 입춘이라는 거는 봄에 들립자가 아니라 일어날 립자예요. 그러니까 봄의 기운이 일어나는 거야. 굉장히 춥죠. 입춘 때예요. 춥지만 땅에서는 이제 그 땅의 기운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기온은 아직 그렇진 않지만 땅의 기운은 이미 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 개구리가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온다는 이제 경침, 이제 춘부는 밤의 길이 어때요? 밤의 길이하고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기가 춘분하고 추분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4월 5일 청명 이때 이제 나무 많이 심잖아요. 한식날이 또 가까이 겹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심는 거죠. 이 청명 때 나무 심는 게 아니라 한식 이렇게 불을 다루지 않는 날 이렇게 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구 때 비가 오면은 이거는 쌀비다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이게는 곡식에 도움이 되는 비, 그래서 고구라고 불렀고, 이때 비가 많이 오면 그 해는 풍년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하고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는 뭐를 해야 되는지, 이 망종 때는 이제 그 종자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보릿고개를 이제 면할 수 있는 거죠. 보리가 나는, 밀보리가 나는 그런 시기니까는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같이 해서, 이런 에듀테인 가든을, 운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교육용으로, 놀이용으로 하게 되면 골고루 심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10평 정도 기준이에요. 10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골고루 심는 건데, 청치마, 척퉁면 이렇게 여기까지는 주로 쌈채류잖아요. 예, 다양한 이제 쌈채류를 먹고, 여기는 이제
빨리 심는 완두, 콩 종류하고 이쪽으로는 이제 좀 그 땅콩 같은 경우는 늦게까지, 고추는 여기 늦게까지 가잖아요. 예, 가을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약간은 이제 좀 더 독특한 쌈채, 뭐 케일이나 뭐 비트라든가 이제 근대, 적근대 이런 거를 봄에 심고 봄 동안에 이제 잘 먹은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또 네, 이제 빨리 추대가 되잖아요. 꽃대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걷어내고, 이제 걷어낼 때 얘네들이 꽃이 피고 씨가 맺히면 그 씨앗까지 좀, 예, 꽃대가 올라와서 씨가 맺히면 잘라가지고요. 그러니까 말리면 되겠죠. 말린 다음에 이제 털어내면 아이들이 이제 씨앗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잘라서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네. 근데 얘가 이제 밑으로 다 떨어져 버릴 수가 있으니까 말릴 때 밑에 뭘 깔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들을 먹고 난 다음에 잎들깨는 5월 하순에 심어도 돼요, 사실은요. 잎을 먹는 들깨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거 심고, 그 다음에 여름 열무, 한철, 이렇게 열무 국수라든가 이런 거 먹을 때, 이때 열무 심어도 돼요. 봄에 안 심고, 봄에 이런 거 먹고, 열무. 이 열무는 한 달 만에 금방 수확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옆에다가 이제 또, 배추 심으시고, 배추는 이제 가을 100일 정도 자라잖아요, 배추가. 요즘에 뭐 60일 배추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요. 이제 그 옆에 쪽파 심고, 잎들깨는 그 늦게까지 이제 따서 이제 드시고, 이 땅콩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놀라워해요. 애들은 땅콩 나무라고 부르죠. 땅콩을 요즘에 대학생들한테요. 제가 이렇게 토란을 보여줬어요. 토란 잎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무슨 잎인지 아세요? 라고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연꽃이래. 네,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땅콩 같은 경우도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알고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은 가지가 또 가지 나무인지 알아요. 다 이제 뭐 나무 그려놓고 사과가 달리면 사과 남은 거고, 거기에 딸기 그려놓으면 딸기 남은 거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땅콩을 심고 나중에 10월에 땅콩을 이렇게 수확할 때, 캘 때 아이들이 너무너무나 놀라워해요.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 보고요. 물론 이제 감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에듀테인 가든을 하실 때는 잎을 먹는 거, 그 다음에 뿌리를 먹는 거, 열매를 먹는 거 이렇게 골고루 해 주시면 좋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뭐를 해 주시냐면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작두콩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요즘에는 도시의 열섬 때문에 여름 되면 너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린 커튼이라고 말해요. 아래쪽에다가 이제 텃밭 쫙 상자 해놓고 거기 상자에다가 콩 심고 타고 올라가도록,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타고 올라가는 거 밭과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타고 올라가게 하게 되면은 이게 햇빛이 비쳤을 때 이 안쪽은 그늘이지니까 햇빛 비친 쪽하고 이 타고 올라가는 작물 안쪽하고 최대 4도 정도는 또 차이가 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심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졸리우시죠?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그 시금치도 요즘에 그 토종 씨드림의 안한식 박사님이 막 이렇게 수집을 많이 다니셔가지고요. 토종 시금치도 막 이렇게 가져다가 복원하시고 토종 전시품 만드셔서 확산하시고 막 이렇게 하세요. 시금치나 이런 무도 그렇고, 무가 한참 또 개걸무 들어보셨나요? 개걸무라고. 이 개걸무가 특히 우리나라 토종무 중에 개걸무가 어디에 좋다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걸 또 찾으러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네, 씨앗.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실 때, 아이들이랑 하실 때는 뭐 토종에 대한 그런 종자를
구하셔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 토종 씨앗 나눔이 언제 있는지 아시죠? 토종 씨앗 나눔. 토종 씨드림에서요, 3월에 해요. 예, 예, 씨드림에서 3월에 하고요. 혹시 그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은요, 그 서울에서 그 작년에 4월 그 5일 날 경에요. 4월 5일이었었어요. 작년에 한강대교 한가운데 있는 노들섬, 노들텃밭에서 토종 씨앗 300종류를 이렇게 나눴었어요. 올해도 할 거거든요. 4월 5일요? 4월, 예. 4월경에 할 거예요. 그때 이제 3월에 토종 씨드림에서 하고요. 그때 시기를 놓쳤으면, 예, 4월달 서울에서 보고, 그때도 못 얻었다 그러면, 이 지방에 전국 여성 농민회라고 있어요. 전현홍에서, 그분들은 이제 우리 토종 지키기, 많이 하시면서 토종을 막 증식을 하세요. 그래서 토종도 꾸러미로 판매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전년홍에서도 토종 씨앗 나눔을 해요. 거기는 가을에 하세요. 네, 전국 여성 농민회 이런 데에서 하시니까 이 토종 종자를 구하시고 이 심으신 다음에는 반드시 원칙은 있어요. 내가 가져다가 분양받아서 심으면 10배를 남에게 분양해줘야 되는. 그게 이제 토종을 보존하고, 예, 예, 보존, 보전 두 가지 방법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못 바꿨어. 네. 그거를 씨앗은 팔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제 분양을 한다라고 하고 대신 이제 일부에서는 1,000원 정도 그 예치금을 내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예치금이요. 예. 그래서 이제 절기에 따른 이제 작물 디자인은 이것도 이제 제가 프린트해서 드릴 거니까 좀 읽어보세요. 우수에는 뭐하고 경칩에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때는 개나리가 핍니다. 뭐 유채꽃 청명 고구에는 뭐 유채꽃이 핍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탭이 만드는 시기가 봄, 가을이 참 좋아요. 봄, 가을이 퇴비를 제가 띄운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퇴비를 잘 발효시키는 균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온도가 보통 20에서 25도 그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 기온이 봄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은 쌀이꽃이 필 때, 목련꽃이 필 때, 뭐 이런 봄에는 목련꽃, 가을에 쌀이꽃인가 이렇게 그 꽃이 필 때를 보고 우리 퇴비 띄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퇴비가 냄새 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향기롭게 보셨고 꽃에 빗대서 그 꽃이 필 쯤에 목련꽃이 필 때, 쌀이꽃이 필 때 이렇게 그 꽃에 비유해서 퇴비 띄우는 시기를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토종에 대해서 또 우리가 커뮤니티 가든에도 또 유용하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이런 우리의 정체성, 제가 아까 농경 문화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농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문화적인 차원을 접하게 해주는 게 참 좋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토종콩이에요.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근데 일부인데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계 이렇게 방향으로 이게 푸르대콩이에요. 한 아가리콩, 검은콩, 속청, 이제 부채콩, 납대기콩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이게 선비자비콩인데요. 이게 선비자비콩인데 이게 아주까리 아주까리 밤콩이라고 부르고 요거 위에 이제 선비자비콩이 이름이 재밌어요. 선비를 잡을 정도로 이 콩맛이 너무 좋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과거에 선비가 과거 보러 어느 주막에 들렀는데 이 주모가 이게 가꾸던 이제 이제 이 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콩을 넣어서 밥을 지어드렸는데 장원급제하라고 밥을 지어드렸는데 밥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제 과거로 안 가셨어. 안 가고 그냥 내가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가 과거에 장원급제 해갖고
이 백성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그런 정치를 펼치려고 했는데 이걸 심어갖고 배불리 먹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즐겁게 먹게 해주는 게 바로 백성을 위한 거 아닌가. 그래서 과거 시험을 안 보고 이거를 이 콩을 재배해서 퍼뜨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비를 잡았다. 네. 그래서 이게 스토리가 참 재밌어요. 이런 절기, 뭐 토종, 우리의 토종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그 약간 그 아이들하고 자주 못 만난다. 혹은 약간 내가 마음은 이런 걸 가꾸고 싶은데 약간 귀차니스트다. 그러면요. 채소류 하지 말고 공유로 하세요. 그 작물을 공유로 하시면 네, 괜찮습니다. 사실은 이런 공유는 가뭄에도 잘 견디고 좀 잘 견디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풀만 좀 잘 해주면 네, 괜찮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태평용법이라고 해서 풀하고 같이 자라도록도 하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토종이 생물 자원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지구에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그런 바이러스가 출현했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물질은 합성을 할 수는 없어요. 어디서 뭔가 물질을 네, 추출해내야만 돼요. 발견을 해야 되고 추출을 해야 돼요. 한동안에 이제 신종플루 그 유행할 때 그거 못 구해갖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 신종플루에 그 잘 듣는 약 성분이 중국의 토종 식물이 스타 아니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팔각회양 닮은 거거든요. 그 팔각회양 모양인데 그 스타 아니스라고 별 모양 닮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출한 거 가지고 그 신종플루 그 약을 만들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종에 있는 자원이 유전자에 의한 그런 자원이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그 극복하고 자란 그런 유전, 뭔가 우리가 극복을 하게 되면 그게 극복 유전자가 만들어져요. 우리도 그렇듯이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원으로서도의 가치가 커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앞으로 미래 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나는 유전공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나는 뭐 미용 쪽에 가고 싶어요. 식품 쪽에 가고 싶어요. 그래도 요즘에는 미용 쪽에 가도 여자분들은 아시잖아요. 안티에이징 해가지고 우리 토종콩에서 추출한 콩 뭐로 만든 뭐 화장품 막 이렇게 가잖아요. 모든 게 이제 의약품이라든가 식품에 굉장히 많이 이런 우리의 유전 자원이 생물 자원으로서 토종 자원으로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기에 따라서 작물 디자인을 하시면 좋고요. 그 감자를 캐내고 난 자리에 뭐를 심을까? 감자는 하지에 보통 캐잖아요. 감자 심을 때 6월 하지 20일 지나서 20일경에 캐는데 그 다음에 마땅하지가 않아요. 막 장마가 겹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장마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즈음에 되면은 당근을 심으면 별로 이렇게 해도 안 끼치면서 다른 과이면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당근을 좀 하셔도 잘 어우러지는 하나의 이제 종류입니다. 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늦게 심는 콩은 메주콩이에요. 하지 때 이제 콩 심어도 되고 감자 캐고 난 자리에 이제 콩을 심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 이제 콩을 우리가 보통 콩 새알 심는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콩 새알 심을 때는 하나 누가 먹고 이런 원리잖아요. 나눔의 원리인데 원래 콩의 특성을 보면은 얘네들이 세 개를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싹이 틀 때 열이 나요. 싹이 틀 때는 열이 나거든요. 발열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같이 뭉쳐 있어야지 더 잘 자라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그냥 뭉탱이로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원리가 있어요. 세 개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작두콩을 이렇게 이뻐요. 그리고 또 막 타고 이렇게 쫙 올라가니까 이거는 이제 그린 커튼 식으로
이제 하셔도 되고, 약간 이제 얘네들은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담벼락 쪽이나 저 뒤쪽 부분에 해놓으면은 좋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가든 할 때 뭔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놀 수 있는 정자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정자 한쪽 적어도 두 쪽은 타고 올라가도록 하면 좋죠. 하나는 작두콩, 하나는 박이 올라가고, 혹은 여주를 신기도 하고, 골고루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를 신게 되면 자연스러운 그늘막도 만들어지고, 이제 나중에 그 수확물도 있고, 예쁘죠. 네. 이제 입추가 되면은, 이때 이제 입추는 몇 월이에요? 입추가요? 입추요. 8월입니다. 입추가요. 예, 8월이에요. 예, 8월이에요. 이제 이때 입추 때 이제 시금치 이런 것들을 뿌립니다. 이제 처서가 되면은 이제 모기 잎도 삐뚤어진다라는, 처서가 되면은 이제 씨앗을 상추, 뭐 쑥갓 이런 쑥갓, 상추 이런 것들을 이제 뿌리고요. 예. 상추는 봄 상추, 가을 상추, 배추도 이게 약간 이제 얼갈이라고 하잖아요. 엇갈이에요. 그러니까 엇갈이라는 거는 이제 심기 애매한 시기에 이제 다음 거를 심기 애매한 시기에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그런. 네. 그래서 봄하고 가을에도 심어요.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에 심는 게 조금 비슷비슷해요. 기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만 봄에는 좀 이따가 따뜻해지는 성질이 있는 거고, 가을에는 비슷한 기온이어도 좀 있으면 금방 추워지는, 기온이 차가워지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잎을 먹는 것들은 쉽게 심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그 보리 있잖아요. 보리하고 밀이 망종 때 보리 가을에 보리 심잖아요. 밀하고 보리를. 그래서 망종 때 이제 보리를 수확을 하는데, 요즘에 봄보리라고 있어요. 봄밀도 있고요. 3월 5일 전에 청보리 심으면 돼요. 그거 청보리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청보리나 이게 봄밀도 괜찮아요. 한번 심어보면은 보리하고 밀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비교도 하실 수 있고 해서, 꼭 이제 이렇게 그 한로에 보리하고 밀 씨앗을 이제 뿌릴 때 이게 태풍 오고 하여튼 그 기온이 여의치 않고 내가 바빠서 못했다 그러면 봄에 파종을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습지 같은 데는 이제 토란 뭐 이런 거 심을 수 있고, 생강은 베란다에서도 잘 커요. 베란다에서도 한번 그 생강 잎이 또 예뻐요. 그리고 생강 잎을 잘라서 이제 뭔가 그런 이제 피클 만들 때라든가 뭐 이런 거 장아찌 할 때도 그거 조금씩 잘라서 넣으면은 다른 맛이 납니다. 우리 파는 생강을 사다가 묻어놓으면 되는. 파는 생강을 사시면 되는데 흙이 묻어 있어야 되고요. 깨끗이 닦아야지만 이렇게 싹이 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고기에 손상되지 않아야지. 눈이 손상되면 어떤 거든지 안 되는 거고요. 냉장고 들어간 건 싹이 안 나더라고요. 냉장고 들어간 거는 그게 완전히, 그러니까 저온 처리가 되는 게 있고요. 오히려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밀을 싹으로 내서 주스로 드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 그 밀 같은 경우는요, 약간 저온 처리를 해주면 훨씬 더 발화 잘 돼요. 이제 그런 씨앗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모카씨를 심을 때는 모카씨가 좀 딱딱해요. 그래서 안에 또 다른 씨앗인데 그거는 충분히 불려놔야 돼요. 모카씨 같은 경우는 충분히 불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연이 유명하잖아요. 연꽃씨 같은 경우는 그 한쪽 부분을 약간 깨줘야 돼요. 안에 있는 속씨까지 손상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싹이 안 나고 겉에 있는 그 겉에 딱딱한 거를 약간 이렇게 까주면 그 안쪽으로 물이 스며 들어가서 발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오이꽃, 오이를, 호박이랑 오이 막 이런 거 하면은 꽃잎은 대부분 오각형이에요. 꽃잎이 왜 대부분 오각형을 닮았냐면, 오가 생명의 수예요. 왜 생명의 또 수라고 하냐면요.
이게 오각형을 대각선 이어보면 그 안에 뭐가 생겨요? 오각형이에요. 이 오각형 안에 오각형이죠? 또 요거 이어보면 또 오각형이에요. 그래서 오는 생명의 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거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 이거를 오각형을 처음부터 오각형이 있었어요? 아니죠. 모든 이런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는 거는 자연의 현상을 깊이 관찰하고 그거를 구현해낸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해놓은 게 이제 수학적인 그런 학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생명의 수라고, 오가 생명의 수라고 명명한 수학학자는, 그 학자는 자연을 굉장히 잘 관찰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꽃의 기능은 뭐예요? 꽃의 기능은요,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잉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을 붙인 건데, 아이들이 수학에 별로 관심 없던 아이들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연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호박에는 씨가 몇 개나 들어있을까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은 호박씨가 들어있을 거는 어느 거일까요? 큰 거. 아니, 여기 이제 질문에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 바퀴 한 번 더 머리를 돌려보면 일반적으로 큰 거에 씨앗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니면 그러면 작은 거? 그것도 너무나 큰 반전이고. 네. 중간 거?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 중간 큰 거는 그러면 어느 게 큰 거고, 어느 이상이면은 씨가 줄어드나? 아니면은 보니까 네. 저걸 맺히는데 네. 자기가 종족 이게 동기가 안 좋은 데는 네. 솔방울이 아주 작게 열리더라고. 네네. 있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 작은 거 꿨어. 물이 많이 있는 거. 네, 맞아요. 여기에 보면은요, 호박에 씨가 많이 있는 거는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요, 크다고 많은 게 아니라 요 줄 따라서 호박 씨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줄이 가장 많이 있죠. 물론 호박 씨의 크기는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숫자가 어디가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물에 대한 특성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학교 교실에서 얘가 키가 작고 왜소해요. 그 왕따를 좀 당하는 아이인데, 이 인성 동화예요. 작은 고추가 맵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관련 있는 그런 이제 동화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치유가든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치유가든을 이제 컨셉으로 조성을 하신다 그러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도시에서 흙하고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치유가든 하실 때는 맨발로 흙을 좀 밟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 흙은 또 아주 좋은 흙이어야 되는 거죠. 예. 뭐 산에 있는 그 부엽토 있잖아요. 이렇게 잘 이렇게 발효가 된 그런 부엽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들어와 주고, 그러면은 부엽토 안에는 잘 발효된 곳에는 그 좋은 균들이 우세해요. 특히 방성균이라는 균이 있는데요.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비가 오면은 흙 냄새가 막 올라오죠. 그 냄새 맡아보셨나요? 네. 향기롭죠? 그 흙 냄새, 바로 그 냄새가 방성균 냄새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방성균이 우리 현재 이제 의약용품으로 쓰이는 것들 있잖아요. 특히 항생제로 쓰이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을 방성균에서 추출한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의학용품으로 쓰이는 항생제, 여러 가지 항생제가 있는데 그 항생제의 종류, 거기에 첨가된 그런 종류 중에는 방성균에서 뽑아낸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을 해요. 페니실린이라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 방성균이 흙 속의 의사예요, 사실은요. 이 방성균이 하는 역할은 흙에 있는 안 좋은 그런 균들을 잡고 흙의 평형을 유지해주고 치료하는 그런 이제 균인데, 그 균이 많으면은 결국에는
우리 몸도 위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잘 그 방성균이 잘 성장한 곳에 있는 흙을 가져다 밑에다 좀 깔고 그러면 좋고요. 근데 방성균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어느 때 그 방성균을 볼 수 있냐면요. 퇴비 더미에서 볼 수 있어요. 그 퇴비가 잘 발효가 되면요. 중간에 하얗게 쓸어요. 하얀색. 그 선이 바로 방성균의 색깔이에요. 선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방성균이 쓸어있다 그러면은 냄새가 구수하죠. 네. 그리고 손을 쑥 집어넣으면 따뜻해요. 그 좋은 균은 이제 보통 그 50도 이상 이렇게 돼서는 잡균은 다 죽어요. 그럼 좋은 균들은 50도, 60도, 70도 끝까지도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퇴비 더미를 1m 이상 높이 싸게 되면은 이게 이 기본적으로 그 분해하면서 열이 생겨요. 발효열이 생기면서 그 열에 의해서 잡균은 소멸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좋은 그 방성균이 이렇게 슬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분은 충남 쪽에 있는 충남 쪽에는 이제 과거에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메주 있잖아요. 이제 메주를 다 담궈가지고 후숙을 시킬 때 그 항아리에다가 메주 넣고요. 이렇게 잘 위에 또 그 입구 쪽을 한지 같은 걸로 이렇게 봉하고 이렇게 닫은 다음에 그 다음에 퇴비더미 안에 넣었대요. 그러면 되지. 그러면은 그 열이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퇴비더미는 잘 열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홍어도 그렇게 삭혀요. 네. 홍어도 삭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렇게 잘 그 삭혀져요. 좋은 균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거기에는 좋은 발효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게 완숙 그 발효가 퇴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넣는 거죠. 퇴비가 한참 진행될 때는 막 잡균들도 막 사멸되는 과정에 있고 하니까는요. 그래서 완전히 그럼 발효가 완전히 끝날 시기는 언제입니까? 하면 최소 3개월은 지난 다음에 묵으면 묵을수록 간장도 묵으면 묵을수록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퇴비도 유통기한이 뭐 언제까지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묵으면 묵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좋은 그런 흙을 좀 깔아놓고 밟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면 참 좋습니다. 이 흙 속에 있는 특정한 이런 박테리아는요, 우울증 치료제로 불립니다. 그래서 집안의 주변에 우울증 환자가 있다. 요즘에 아이들도 너무 우울해요.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고 뭐 갱년기 혹은 이제 은퇴 세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와보면은 이러는 거 없는 것 같고 막 굉장히 우울하거든요.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여기 정원에 와서 텃밭을 가꾸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텃밭 이걸 이제 정원 중에서도 이제 먹을 수 있는 이런 채소를 가꾸면은 특히 엽채 그런 분들은 엽채류를 빨리 많이 수확을 해서 집으로 가져가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뭔가 바깥에 나가서 들고 들어오니까 또 좋지요, 즐겁고. 그래서 이 흙을 가지고 만지면 흙장난을 하면 어린아이나 뭐 이렇게 흙장난을 하면 우울증이 감소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요. 특히 이제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흙을 접하기가 어려운 그런 쪽에 있는 대상은 많이 해주는 게 좋고요. 이 흙을 밟게 되면은 어떤 분은 이제 그 영어로 뭐 earthing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자로 말하면 땅에 접한다 그런 뜻이래요. 이게 땅에 접하면 왜 좋으냐면은요, 우리 몸이 약한 양성 그러니까 플러스래요. 우리도 전기를 띠잖아요. 감전되잖아요. 그죠? 플러스 전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화가 나면 더 어때요? 더 열이 나죠. 열났을 때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뛰쳐나가야 돼요. 열 식혀야 돼요. 근데 별로 이렇게 화가 날 것 같다 그러면 집안에 있으면 안 되고요. 집안에 있더라도 물을 빨리 틀어야 돼요. 물을 틀어가지고 열을 식혀야 돼요. 하여튼 자연은 빨리 접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어머니하고 싸우면 자꾸 도망가던 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네, 나가서 빨리 자연을 접해야 돼요. 자연에 음이온 나오잖아요, 음이온. 그 음이온을 접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막 정기적으로 이렇게 중성이 돼야지 이게 안정화가 돼요. 그런 원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생명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표면에 풍부한 음전자. 그래서 우리가 숲길을 걸으면 거기 굉장히 많은 음이온이 나오잖아요. 공기도 정말 좋고 우리가 들이마시는 그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음기운 있잖아요. 땅은 음이잖아요. 음기운에 의해서 안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많거나 우울하거나 그러면은 여기 치유 가든이라고, 여기는 치유, 그러니까 100년 정원에 여기는 커뮤니티 존, 뭐 이런 식으로 구획을 나눠서 여기는 치유 존,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정말 더 약간의 이제 비용이 있다 그러면은 황토길을 좀 해놓으면 더 좋겠죠. 황토를 가져다가 해놓으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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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치우니까 땅을 좀 밟을 수 있도록 하고, 물을 보면은요, 원래 우리는 어디에서 왔어요? 물에서 왔잖아요. 우리 엄마 뱃속에 양수에 둥둥 떠 있잖아요. 그 양수를 그러니까 생명을 만들어주는 물인 거예요. 양수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획기적인 그런 발견이 될 것 같은데,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는 그 속에서 인큐베이팅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좀 더 안정하게 또 할 수 있으니까 의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우리는 그 물에서 왔기 때문에 물을 접하면은 또 굉장히 마음도 안정화돼요. 그리고 이 그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텃밭을 가꾸면 애들이 이렇게 물 주려고 해요. 물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힘들긴 하지만 물 주면서 스트레스를 물 주면서 풀어요. 왜 그러냐면 그 물소리가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몸도 수분이 70%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물소리가 굉장히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의 자극을 이렇게 파동을 줘요. 그리고 이 물소리도 그렇고 이 물 자체 바라보는 이 물 자체가 이제 고향이라든가 원초적인 그런 우리의 그 안식처를 떠올리게 해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습지 수생식물을 그 치유존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네, 어떻게 이제 디자인을 하시냐면요. 요게 보면은 한쪽에는 이렇게 단을 이렇게 좀 높이, 이게 달팽이처럼 돼 있는 거죠. 위에서 보니까요. 달팽이처럼 이렇게 써왔는데, 요 아래쪽에 있는 거, 여기는 약간 높아요. 여기는 가장 낮은 것이고요. 단면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요 모양이거든요. 위에서 보면은 이제 달팽이 모양인 거고요. 요 아래쪽 있죠. 요 아래쪽을 약간 요 아래쪽을요. 요 아래쪽을 수생식물을 기를 수 있는 쪽으로 해 놓으시는 거예요. 요 아래쪽은요. 그리고 요 올라가면서 뭐 허브류 있잖아요. 허브를 골고루 이제 심어주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이제 습지를 하겠다 그러면 공간이 굉장히 넓다 그러면은 이렇게 토종벼 이런 것도 이제 심어보는 것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이제 연못 형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그 특징이 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연이라든가 뭐 수련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여기다 심으시고,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땅을 파고 요 연못을 만들 수 있는 거, 이거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씌우시고, 물을 댄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좀 더 여기에 이 바닥에다가 이제 흙을 채우고 심는데, 이렇게 그냥 화분 통째 있잖아요. 화분 통째로 이렇게 가져다 놔도 괜찮아요. 겨울 같은데 얘를 이제 실내로 좀 옮겨놓고 싶다 뭐 할 때 이제 용이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연못에는 이제 미니 연이라든가 수련, 물칸나, 물 아카시아를 심고 주변에는 이런 주변은 수변인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물을 자주 주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습지 식물 있잖아요. 토란 같은 게 머우. 머우는 머위, 머우대 뭐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심어서 오늘 제가 점심 먹으러 간 곳에 나왔더라고요. 왕의 밥상 갔나요? 거기 갔더니요. 머우대 이렇게 묻혀서 나왔더라고요. 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옆에다 심어 놓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한여름 같은 데는 보는 것만으로도 또 시원하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 꼭 이제 치유 가든 아니어도 꼭 이런 습지가 있으면 물을 가둬놓고 이게 이제 물을 또 옆에다가 물을 줄 수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허브를 심으면은 겨울은 못 나죠? 허브는. 근데 허브류도 다년생이 있고요. 그 이제 뿌리가 죽지 않는 한은 얼지 않는 한은 이듬해 계속해서 번지는 허브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허브 종류도 우리도 채소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1년생인 게 있고 이제 계속해서 그 씨가 떨어져서 이듬해 피는 게 있고 뿌리 자체로 겨울을 나는 게 있고 그런 것처럼 허브류도 달라요. 다년생 허브류가 있고 1년생 있고요. 네. 박하는 많이 민트처럼 많이 번지죠. 그 박하도 좋지요. 그래서 이제 허브류를 심고 만약에 이제 여기처럼 담을 쌓기 그러면은 약간의 이건 이제 조경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틀에다가 이제 돌을 채워서 하고 내가 이제 이거를 커뮤니티로 만약에 이 돌에 돌 하나씩 좋아하고 내 이름 적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나의 의미를 집어넣겠다 그러면은 뭐 저렇게 다들 이제 내가 참여한 참여식 가든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그런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심어주실 때 허브류가 특히 이제 허브는 향기가 나는 풀을 총칭해서 허브라고 하잖아요. 이 허브의 향 때문에 병충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또 뛰어나요. 허브류가요. 그래서 잘만 심어주면 서로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 옆에 바질 심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토마토의 병충해도 예방하고 바질도 잘 자라요. 이게 이제 그리고 금연아 같은 경우는 요거 심어 놓으면요. 우리가 먹는 꽃으로 꽃 비빔밥 이거 해서 드실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금연아, 한연아라고도 부르죠. 이런 것들을 해놓고 메리골드는 어느 거하고도 다 잘 어울리는 병충해 예방 효과가 있어요. 뭐 배추 옆에다 메리골드 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바질 그리고 카모마일 우리 카모마일 차 많이 먹잖아요. 이 카모마일을 또 이 밭의 의사라고도 또 불려요. 허브 중에. 제가 아까 방성균이 밭의 의사라고 흙의 토양 속의 의사라고 얘기했죠. 이 카모마일이 또 병충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밭의 의사라고 불리니까 카모마일을 우리가 먹으면 차로 마시면 면역력도 강화되고 피로도 풀리고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세이지도 배추잎납이 막아줘요. 그리고 로즈마리,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파하고 마늘을 옆에다가 뭐 이제 텃밭 이렇게 배추든 가지든 뭐 심으시면 옆에다가 늘 파 심으시잖아요. 마늘, 쪽파 이런 파를 심어 놓으셨는데 그것은 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파의 강한 향 때문에 병충해를 예방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이 잘 맞는 식물, 이게 이제 허브류 외에도 이제 조합이 맞는 식물을 제가 이거를 스캔 받아갖고 따왔습니다. 이걸 잘 참조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실제 저쪽 현장에 가서 조별로 디자인할 거예요. 그때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호박하고 옥수수가 이게 조합이 잘 맞아요. 호박하고 옥수수 왜 그럴까요?
옥수수는 이런 거고 호박은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조합이 맞는다 이런 거예요. 사실 호박하고 옥수수는 다비성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에요. 사실은요. 호박 과거에는 호박 심으려면 거기다가 거름 한 줌 넣어놓고 이제 심었듯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병충해 예방도 있고 그다음에 그늘하고 양지하고 이렇게 잘 맞는 거 타고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조합해 놓은 거예요. 네. 해주신다라고 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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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야생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셨더라고요. 네, 야생화에 대해서 배우셨으니까 야생화도 그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런 구분되어 있는 그런 야생화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그 정원에 맞는 거, 보기 좋은 거, 새로운 거, 혹은 뭐 그 좀 관리가 수월한 거, 뭐 1년 내내 볼 수 있는 거, 이런 욕구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꽃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꽃. 이천에, 경기도 이천에 있는데 거기가 야생화 종류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고 매년마다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에 좀 맞는 것들을 들여오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생화 보면 이제 우리꽃이라고 검색하셔서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꽃의 야생화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요즘에는 하늘국화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하늘국화라고 하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키가 낮아요. 이렇게 자잘하게. 네. 하늘국화요? 네, 국화. 네, 국화인데 하늘국화가 유채꽃이 원래 나물로는 뭐예요? 유채나물이에요? 어느 거요? 유채꽃? 네. 제주도 유채꽃 네. 갓나물도 똑같이 피더라고요. 유채꽃처럼. 네네. 그 원래 어릴 때는 나물로 먹는 거예요. 유채꽃도? 그렇죠. 무슨 네. 나물이에요? 그 유채나물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제가 다른 이름은 모르겠어요. 네. 네. 다른 이름이 있어요. 들어본 거. 네. 하루나라고 한답니다. 네. 네. 하루나. 네. 옛날엔 무장달인데 그게. 그렇죠. 옛날에는 무장다리 맞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그 무장을 무를 저기 이제 짱다리 씨앗을 저기 짱다리 아니고 그거 이렇게 꺾어가지고 쭉 뺏겨서 먹었어. 네, 맞아요. 과거에는 이제 이게 벗겨가지고 먹으면 약간 달짝지근하고, 그럼 쌉싸름 매운 맛도 좀 돌고 그랬어.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배추꽃, 무꽃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예뻐요. 꽃이 피면은요. 그러니까 피기 전에 우리가 꽃은 이제 수확을 하니까 우리 이제 식용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네, 그거는 하루나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색을 가서 해서 보셔요. 유채 어린 순을 하루나라고 하고 나물로도 먹는다. 정리됐죠? 네. 아니래요. 하루나는 봄배추가 하루나라래요. 아, 그래요? 일본말. 네. 일본말로 하루나예요. 아, 봄배추라고. 그러면 다시 정정할게요. 하루나 붙여먹을게 하루나 네. 그랬더니 하루나가 유채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확인되지 않는 정보는 가서 검색을 해서 네 정확하게 알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비료를 줘야 돼요? 네? 야생화도 비료를 줘? 아 이제 제가 야생화 편에 이제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비료를 주는데 뭐든지 이런 야생화 우리가 수경 재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흙 속에 기본적인 그런 양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비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데 그냥 지천에 널린 거는 그냥 자연적인 그런 흐름에 의해서 퇴비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퇴비의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정원 안으로 가지고 우리 인간의 손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관리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인위적이냐에 따라서 인위적이면 인위적일수록 많이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또 비료를 줘야 되고 너무 많이 주면 또 다 죽어요. 과하면 모자라느니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비료 많이 줘가지고 다 갑자기 때로 막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그 야생화한테 주는 그런 이제 비료가 있어요. 그거는 아주 천천히 녹는, 천천히 그러니까 그 효과를 발휘하는 완효성 비료라고 있어요. 비료도 속효성이냐 빨리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느냐 아주 천천히 하느냐 그런 게 따라 다르고, 고체 막대기를 이렇게 땅속에 꽂아 놓으면 그게 서서히 녹아서 양분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야생화 관목류도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요. 근데 이제 그 한해살이 같은 경우 식물을 심기 전에, 그리고 이제 우리도 흙이 우리 몸으로 엄마로 따지면 자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이 새롭게 잉태할 때는 뭐부터 해요? 몸 만들기부터 하잖아요. 몸 만들기 하고 또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났어요. 그럼 뭐예요? 수고했다고 뭐예요? 보여주고 또 보양식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기본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원칙을 거기에 빗대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심기 전에 퇴비, 양분 넣어서 이제 흙을 땅을 잘 만들어주고 토양을 잘 가꿔주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수고했다라고, 그거 방치할 거 아니잖아요. 또 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했다라고 두 번째 그 생명을 위해서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그 채소류는 한해살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좀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내 식물은 일정한 온도나 빛이라든가 이런 게 맞춰져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거니까는요. 이것도 이제 연중 내내라고 돼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가 아니라 한해살이를 한다 그러면은 한해살이에 맞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초 들어갈게요. 이제 약초는 이렇게 구분을 내가 어떤 용도를 하느냐. 저기 항암용 하면 호박, 울금, 케일, 배무채, 양배추, 시금치, 이게 항암에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약초 가든 하니까 뭔가 새로운 신기한 요즘에 뜨고 있는 초석잠 이런 것들을 심어야 되나 그러는데, 기본적으로요. 우리 먹는 게 옛날에 약식 동원이라고 했잖아요. 먹는 게 약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사실 가지도요,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 가지의 보라색과 안토시아닌 때문에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이제 가지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먹는 거, 그래서 이런 약에 대한 성분을 좀 강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가꾸고 있는 그런 채소류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당뇨형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약초 가든 하면은 우리 원래 기르던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탁에 올라오는 거는 아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우리의 하나의 약초 가든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우리 채소를 심을 때, 감자 같은 거 심을 때도 감자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거 다 동의보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그래서 보시고, 감자 같은 경우도 감자 껍질 있잖아요. 감자 껍질을 이렇게 말려서 후라이팬에 또 볶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차로 먹으면 진짜 좋아요. 구수하기도 하고, 네, 효과가 있습니다. 이뇨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머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제 약혼 이런 부분들이 또 당뇨로 좋고요. 고혈압에 좋은 거. 네. 머위 같은 경우 오늘 머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고혈압 예방, 항당뇨 이게 좋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어느 병을 앓고 있다, 고혈압을 앓고 있다 그러면은 고혈압 혹은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좋은 것만 막 골라서 드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너무 그쪽으로만 골라서 과다 복용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 운동을 하고 이제 다른 것들을 골고루 드시면서 좀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드시도록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도 옛날에 약 다릴 때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다린 거하고 정성을 들인 거하고 다른 것처럼 내가 이거를 가꾸면은요, 그냥 사서 드시는 것보다 가꾸면 이게 이 몸 자체의 면역이라든가
근데 움직이면서 면역력 체계가 강화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제 암이다 그러면 다들 이제 도시생활 정리하고 어디로 가요? 시골로 가시잖아요. 시골로 가셔가지고 이제 자연에 대한 이제 제일 좋은 산소를 가장 도시하고 큰 차이점이 산소잖아요. 맑은 산소. 산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도시 생활 정리하고 시골로 간다라는 의미는 맑은 산소를 마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거고, 이 맑은 산소가 혈액을 타고 잘 순환이 됐을 때 이 결국에는 소통이 잘 된다라는 거, 혈액의 흐름이 잘 된다라는 거는 빨리 완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혈액의 기본적인 특성은 양분을 전달하고 산소를 피부 호흡에 필요한, 그러니까 세포 호흡에 필요한 산소가 골고루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소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런 흙 속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좋은 기운들, 그리고 내 몸을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치료 효과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오진돼 가지고요, 병원에 갔는데 무슨 암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암도 아니고 다른 거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오진해서 완치가 안 되시는 분도 있기도 하긴 하죠, 간혹 가다가. 근데 이제 제가 병원 의사처럼 얘기해서 죄송한데, 몇 군데는 가서 이렇게 다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는요. 그게 이제 뭐 지식보다는 지혜에서 나오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좀 암이다 뭐 그러면은 먹는 거 약도 약이지만 그러니까 양약도 양약이고 하지만은 기본 생활에서부터도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게 좀 쉽게 키울 수 있는 게요, 명월초예요.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비싸지도 않아요, 명월초는요. 명월초는 뭐 이거를 일명 당뇨초라고도 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당뇨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관리를 잘하면요, 이게 명월초가 원래는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열대지방에서 온 거예요.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베트남 이런 데에서 온 건데, 삼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삼채는 이제 제가 삼채는 이제 3가지 맛이 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3가지 맛 중에서 매운맛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마늘 그런 성분처럼 알리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매운맛에 마늘 성분보다 마늘에 이제 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늘에 있는 황보다도 이 삼채에 들어가 있는 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황은 직접 우리가 못 먹어요. 음식을 통해서 황을 섭취하는데, 우리 몸에 황도 미량 요소 중에 하나예요. 황이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황은 그래서 우리가 뭘로 먹어요? 유황, 오리 이거 먹잖아요. 오리 중에서도 오리한테 유황을 먹여가지고 우리가 직접 황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항산 가스 들이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삼채 같은 경우는 이런 원산지가 미얀마 이런 데예요. 이런 데서 왔는데, 이쪽에서 이제 자라던 이런 채소를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강원도서부터 이렇게 실험을 한 거죠. 농진청에서도 굉장히 많이 실험을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온난화 때문에 점점 보성의 녹차가 고성지방으로 올라왔어요. 옛날에 대구 사과인데 지금은 어디 사과가 맛있어요? 포천까지 올라왔어요. 그 정도로 계속 올라오고, 이제 좀 있으면 사과가 가장 맛있는 지역 하면 북한이 될 거예요, 아마. 점점 그래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이미 열대 과일이 다 이제 자라잖아요, 노지에서 우리가 재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온난화 이런 영향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이제 농진청에서도 이제 새로운 그런 작물들, 농가에서도 수확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농가에서도 소득을 위해서 새로운 작물 많이 발굴하고 권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삼채를 이제 연구해 보니까 오히려 원산지보다 우리나라 토양에서 자란 삼채가 훨씬 더 효과가, 여러 가지 기능이 더 많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참 뭐, 한쪽에서 연구가 이렇다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또 아니다 막 이렇게 그러고, 아니 또 다시 해보니까 맞다 이러기도 하고, 한참 삼채에 대해서는 뭐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명월초도 그렇고 외국에서 들여온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연구 진행 중이고, 농진청에서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그 재배법이라든가 이런 걸 실험을 해서 보급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기술센터 통해서 하죠. 여기도 시흥 농업기술센터가 있죠. 있어요. 네, 네. 그쪽에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좀 조언을 받으셔서. 저는 야외에서 재배를 하는 게 아닌가 보던데. 아니에요. 명월초가 야외에서 재배를 하는데 약간 이제 그늘진 곳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처럼 일사광선이 쫙 쬐고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여기는 그 고산지대니까 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명월초를 야외에서 키우기 어렵다라고 한 이유가 그 사계절을 다 나기는 어려워요. 실내로 들여놔야 돼요. 이 명월초는요. 직사광선은 안 좋아한다 이거죠. 네, 그렇죠. 너무 이렇게 한낮에 그 땡볕에 온도가 30 몇 도까지 한여름에 올라갔다가 또 일교차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커질 수 있고, 한쪽에서는 그런데 또 가을 되면은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겨울 되면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얘는 일정한, 그 명월초 같은 경우는 일정한 온도를, 그러니까는 온실에서 키우면은 늘 온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통풍도 해줄 수 있고 일정한 온도를 맞춰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3m까지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월초 같은 경우는 실내 베란다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온도만 잘, 네, 온도만 잘 맞춰주고 빛이 그렇게 강한 빛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 산에 그늘진 데다가 심으면. 근데 이제 온도라고 그랬잖아요. 온도. 다른 거. 네, 온도 때문에 그거 야외에서 그렇게 심을 경우는 온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명월초 같은 경우도 이제 보온 야외에서 할 때는 이제 온도를 잘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이 자랄 때는 온도가 있는 거고 적당한 양분이 필요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빛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그 공기의 흐름을 좋게 하는 이런 바람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요소는 갖춰줘야지 잘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삽목으로도 가능해요. 예, 삽목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번식을 한 다음에 나눠주면 잎을 먹는 거예요. 예, 예. 싸 먹어요? 네, 쌈. 예, 그 상추 쌈 싸듯이 이렇게 따서 바로, 그래서 씻어서 이 식감이 아삭아삭하고요. 이거 장아찌 만들면, 깻잎 장아찌처럼요. 이거 하면은요, 그러니까 아삭아삭하고 맛있더라고요. 살아있더라고요. 깻잎은 이렇게 푹 절여지는 감이 있는데 얘는 안 그래요. 아, 울릉도 저기 왔지. 네. 그래서 삼채 하시고, 제가 나눠드린 이제 물냉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 나눠드릴 테니까 이제 보시고요. 한번 길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모까지 방지되는데. 만병통치약? 만병통치약은 없고요. 이제 조금씩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칼슘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큰일 났어. 다 심으면 뭐가 돼? 그러니까 골라서 심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별로. 그리고 이제 내가 경작을 좀 많이 해봤다 그러면 새로운 걸 원할 거고, 초보자다 그러면은 손쉬운 걸 원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합의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뚝통을 화분에다 심어서 옥상에서 길러도 돼요? 네, 올려도 되세요. 근데 화분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우리도 작은 화분보다는 큰 화분에다가 하는 게 이 토양의 기반이 좀 넓은, 넉넉한 게 잘 자라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기본으로 해주시면. 장뚜껑이 어디에 좋대요? 비용 사람들이 올해 막 유행했다고 막 그러셨더만. 네.
작두콩이요. 네, 찾아보세요. 어디 좀. 이렇게 걸려놓고 구워 먹으면 참 좋아요. 네. 가을에 네. 그러니까 뭐 내 몸에 내가 어느 똑같이 뭐 어디가 안 좋다 그래도 나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한테 맞는 걸 찾을 때는 먹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접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나한테 맞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물냉이요. 만약에 수경 재배하면은 제가 이제 항아리 뚜껑에다 하고 싶은데 거기다 그냥 물 담가서 제가 그냥 씩 뿌려놓으면 자라요? 아니죠. 둥둥 떠다니고 뿌리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뿌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강낭콩 키우듯이 솜 하셔도 되는 거고요. 안 그러면 펄라이트 있죠? 펄라이트를 그냥 해 놓으셔도 되고,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모래 있죠? 모래를 좀 자작하게 해 놓고 하시면 되는데, 일정 정도까지 뿐이 안 자라요. 그렇게 하면요. 양분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좋은 이제 양질의 배양토 사셔다가 물 촉촉하게 하신 다음에, 예, 그렇게 씨앗 뿌리시고 하시면 되세요. 물냉이는 습하게 하니까 물을 또 너무 둥둥 떠다니면 이게 씨앗이 막 흘러다니니까 흙이 촉촉해야 돼요. 예, 예, 항상 촉촉하셔야 돼요. 예. 처음에 씨 뿌리고 난 다음에는 햇빛에 놔두시면 안 돼요. 그늘진 곳에 놓고 싹이 나면은 이제 옆으로 그 창가 쪽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옮겨 놓으셔야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너무 밀식하지 마세요. 빽빽하게 하지 말고 좀 뜨문뜨문 하세요. 그 솔솔 흩어 뿌리세요. 그게 처음에는 솔솔 흩어 뿌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죠. 내가 시집을 가서 이렇게 하려는데 그냥 듬기야.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네. 이게 모래를 섞어라 그러더라고. 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네. 오늘 네, 수업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화요일날, 저는 화요일날 뵙도록 하고, 목요일은 동국대 장진 박사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든 전체적인 그 백년 정원에 대한 디자인이 있죠. 저는 이제 조목조목별로 4가지 유형에 대한 작물 디자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목요일날은 이제 전체적인 그런 디자인 얘기할 거고, 크라인 가르텐의 유형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